우리가 사회 구성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토대, 하부 구조죠. 즉 생산력과 생산과 같은 이러한 생산 양식, 이러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이데올리기와 정치 문화 이거를 합친 거를 이제 사회 구성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체로서 독점 자본주의 국가나 제국주의 국가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와 정치 문화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할 뿐 아니라 미국식 자유와 민주라는 이데올로기, 미국식 양당제, 대통령제, 미국식 헐리우드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의한 제국주의 혹은 독점 자본주의의 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닌에 따르면 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는 등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점 자본주의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고 제국주의 국가는 독점 자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독점 자본주의 국가는 국내적 측면에서 본 거겠죠. 국내적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그 나라가 국내적으로 그 나라의 성격이 독점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고 또 미국을 대외적,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제국주의 관계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이러한 표지는 독점 자본, 금융 자본의 우위, 자본 수출, 초국적 독점 자본의 세계 시장 분할, 열강의 세계 영토 이렇게 다섯 가지 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닌의 표지에서 이 금융 자본이 우위라는 것은 금융 자본이 단순히 산업 자본에 대한 우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과 같은 이러한 결정권, 즉 자본 권력을 배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강의 세계 영토 분할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타국의 영토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신식민지 혹은 괴뢰 정권, 그죠? 대리 정권이라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결정권을 종속시키는 것, 즉 경제 외적 지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중 갑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종속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의존 관계죠. 근데 갑을 관계는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의존 관계인데 갑을 관계죠. 그래서 모든 상호 의존 관계가 지배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봅시다. 아직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과 자본 권력에 대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 죠?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독점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고 더구나 제국주의 국가도 아니라는 거죠. 인도다 없죠, 인도. 인도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위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죠? 인도에서 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자본 권력에 대한 우위를 명백하게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어,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만 제국주의 국가 자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다. 또한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것들이 오히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조성되고 지배되는 개발 독재나 파쇼 체제, 히틀러의 파쇼 체제, 박정희의 개발 독재 체제죠. 이럴 때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독점 자본과 금융 자본이 형성했지만 이들이 정치 권력의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히틀러나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이들이 종속당하고 있죠. 재벌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독점과 금융 자본이 정치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독점 자본주의 국가나 제국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본 수출과 금융 수출이 이루어져 있죠. 상품 수출, 그죠? 상품 수출과 자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한국과 같은 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무역 국가로서 세계 시장을 분할하고 있죠. 그렇지만
수출국에 대한 영토나 정치적 결정권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다. 한국이 해외에 여러 나라에 무역을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공장이 가서 공장에서 자본도 수출하고 직접 투자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동남아시아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영토를 분할하거나 혹은 그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죠.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에 대한 영토, 그죠? 중국 뭐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결정권을 확대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영토의 획득이 자본 시장이나 상품 시장의 획득을 위한 저 멀리 떨어지죠. 미국은 바다 건너 이러한 것이 아니죠. 자본의 착취나 수탈의 본성에 의한 것이나 인접국에 대한 자국의 안보 목적으로 인접국을 지배하는 정치적 목적이란 경제적 목적으로 인접국을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해서 중국은 1대1과 같은 빚 채무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원을 매개로 타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처럼 타국의 정치 엘리트나 군사 엘리트를 직접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군사 주권이 미국에 있죠. 군사 엘리트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 와야지만 뭐 장군이 됐다고 합니다. 또 그죠? 친미. 윤석열의 대외 정책은 미국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죠. 이런 거.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 수준으로 종속 관계를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영향력을 지배 종속으로 본다면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관점에 따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하는데요.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피라미드 제국주의론을 보면 세계 체제를 제국주의 체제로 보는 것은 맞다. 그러한 제국주의 체제에서 각 나라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것도 맞다. 하지만 제국주의 체제에서 어떤 나라는 미국처럼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하나 어떤 나라는 한국처럼 경제적 착취, 즉 경제적 지배만 하고 있다. 정치적 지배가 없는 이 한국의 경제적 지배를 제국주의라고 본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정치적 지배 종속 수준이 아닌 상호 의존, 정치적 상호 의존 관계가 있죠. 이거를 제국주의로 본다는 것. 이러한 주장들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레닌이나 마르크스를 인용하면서 이런 피라미드 제국주의 이론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옳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피라미드 제국주의 이론이 세계 나라들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순위를 미국과 같이 1등, 예를 들어서 남아공과 같이 인접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100등까지를 매기면서 세계가 피라미드처럼 계층적 제국주의 취재 1등 제국주의부터 100등까지 있다는 거죠. 99등은 100등에 대해서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99등이 100등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 영향력을 갖고 있겠죠. 남아공. 근데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과는 무관합니다. 아프리카의 강대국인 남아공이 인접나라의 정치 경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아공을 제국주의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국주의 체제에서 수계는 당연히 미국이죠. 따라서 반제 투쟁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이 핵심입니다. 피라미드 제국주의 이론에 따르면 반제 투쟁에서요. 미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대를 때려야 하고 남아공에서는 또 몇 대를 때려야 됩니다. 즉 반제 투쟁 역량이 분산되죠. 투쟁 역량을 분산시키고 결국 피라미드 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의 수계, 즉 미국에 대한 예봉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혁명적, 그죠? 반동적 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 제국주의론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나 레닌이나 마르크스를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도 제국주의고 오스만 투라프도 제국주의고 청나라도 제국주의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고 발전 수준을 의미하는 레닌의 제국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각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는 좋지만
레닌이나 막스를 인용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즉 사회주의자로서 막스 레닌주의자로서 피라미드 제국주의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이건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제국주의의 개념은 다섯 개의 표지, 즉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이러한 다섯 개의 속성을 모두 다 갖지 못하고 경제적 지배만 할 경우 그 지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지배적 성격을 제국주의적 성격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정치적 지배가 없으므로 제국주의 국가라는 이러한 사회 구성체 개념으로서는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의 성격과 그 사회 구성체 자체, 지배적 성격과 제국주의 국가, 그죠? 이것은 혼동하는 것은 바로 개념과 표지. 개념은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의 속성을 가질 때도 그 개념을 주장하는 것. 즉 제국주의적인 일부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제국주의 국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개념과 표지를 혼동하는 거고 주체와 그 주체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성격을 혼동하는 거다. 어떤 주체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주체는 그 성격을 다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주체로서 규정되는 그 성격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즉 지배적 관계라면 지배적 관계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도 발견되지만 지배적 관계는 청나라나 노마의 관계에서도 발견되고 남아공이 인접국가에 대한 관계도 지배적 관계가 발견됩니다. 단순한 지배적 관계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자유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막스레인주의적 관점에서는 옳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은 또 국가 자본주의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에 신경제 정책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혁명 초기에 국가가 마치 자본가처럼 나서서 생산력을 발전시킵니다. 봉건적 생산 양식을 약화시키고 소생산자나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거나 소공장을 권유를 하죠. 그런 공장제 생산 방식을 장려하고 실제로 국가가 직접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국 혁명 직후에 이러한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을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초기에 낮기 때문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봉건적 생산 양식을 빠른 시일 내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거쳐서 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말하는데 그때 국가의 역할, 국가의 경제 운영의 방식을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운영이랍니다. 또 일부는 국유제에 대해서 국유제는 국가가 1인의 하나의 독점 자본이라는 거죠. 국가.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유제에는 국가가 하나의 1인 독점 자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 자본주의, 그죠? 국가라는 1인 자본으로 되어 있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한 종류로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를 비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자유경쟁은 세계체제, 그죠? 소련이나 중국도 자본주의 국가와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체제 내에서 자유경쟁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다수의 자본가가 존재하는 자유경쟁이 존재해요. 아무리 독점이라 하더라도 100% 독점이 절대화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자본가들의 위원회라는 마르크스의 선언처럼 자본주의의 정치 체제는 바로 자본가들이 지배하죠. 그리고 자유경쟁 시스템이죠. 선거, 다당제, 자유경쟁. 그래서 경제에서의 자유경쟁뿐만 아니라 정치에서의 자유경쟁. 이것이 경제와 정치가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한다는 것.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관료들이 마치 자본가처럼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료로 구성된 그 국가, 뭐 관료 국가, 과거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적 국가는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설명, 국가가 한 명의 자본가처럼 활동한다. 관료가 사장처럼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러한 설명, 이러한 성격은 뭐 나름 개인의 주관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 현재의 그 북이나 과거의 중국이나 소련을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의 국가의 일종으로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칭하는 것 이러한 것은 최소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 자본론에 나오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로츠키도 소련을 그 왜곡된 변질된 그 노동자 국가 그다음에 혁명이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자본주의라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로츠키를 말하면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을 자기들은 트로츠키 주제라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다. 즉 자본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뿐만이 아니라 트로츠키와도 인연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르크스와 레닌, 트로츠키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